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 충돌을 넘어 비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박덕흠 의원. 어제 국민의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본인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정치 공세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당 차원의 징계와 처벌은 없었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던데 두 분은 이 탈당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뭐 당에서 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더 있어봐야 더 문제가 더 커진다 싶어서 이쯤에서 좀 잠잠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탈당을 선언한 것이지 이 문제점을 인식해서 뭐 잘못에 대한 그 조치로서 탈당했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상 박덕흠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의혹들은 가족 회사의 뭐 대표 국회 영업사원 정도에까지 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의혹이 제기될 때는 뭐 400억 또 뭐 몇천억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그날 입장문 발표할 때 뭐 경쟁 입찰이었고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뭐 제한 입찰 과정의 수주 문제도 계속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단 한 번의 조사나 어떤 징계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임 있는 그 당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박덕흠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희생양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지금 검찰의 수사도 받으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민주당은 당연히 탈당이 아니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죠 충북 시민단체에서도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홍걸 의원도 제명됐습니다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 박덕흠 의원도 탈당했습니다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명이나 탈당이 뭔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나 여당이나 다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여야가 지금 현재 많은 여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은 그 단순하게 소위 정당을 벗어나는 탈당하는 것만으로서 면접을 받고 있지 않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런 사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현재 뭐 정당이 그 소속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자리를 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소위 의원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현재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한다면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절차, 이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구체적으로는 국회 윤리특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두 사안들 여당에서 야당 사안을 말할 것, 야당이 여당 사안을 말할 것이니 그 두 사안 올려놓고 이게 제명할 수 있는 소위 정치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낼 수 있냐. 그 못한다고 한다면 여당, 야당 다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아야죠.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국민들이 저 두 당들 다 쇼하는 거 아니냐. 서로 한 컷씩 잡고 서로 빠트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봅니다. 남영희 부대변인이 아까 박덕흠 의원 수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해충돌 문제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제3자 뇌물죄가 가능하겠느냐. 검사 출신이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제3자 뇌물죄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요건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특히 이제 박덕흠 의원의 이제 최근에 10년간의 낙찰 건수 중에 50건 중에 약 42건. 상당한 부분이죠. 상당한 부분이 제한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한 것인데 소위 제한 입찰이라는 것이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거나 일정한 기술이 있는 경우에 뭐 입찰자 자체를 좀 제한해서 해서 사실상 그 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사를 발주를 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은 50건 중에 42건이라는 이런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의 공사를 왜 발주처가 제한 입찰로 정했는지 소위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좀 수사는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한다면은
그걸 소위 뇌물죄로도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더 붙여보면 이제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그 국정감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기술 업체를 우대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엄청 하면서 했죠. 했죠. 근데 그 결과 그 자신의 가족 회사에 또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또 수백억대 그 신기술 이용 사용 예. 뭐 그런 비용을 또 취득을 예. 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런 지점에서 저 이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다스는 뭐 형님 것이라고 주장했던 NBA 향이 뭐 또 향수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떠오를 정도로 사실 그 자신의 그 부실 공사와 그 입찰 비리 규제 강화하는 법안을 막은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자신의 사익 편취를 위해서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의혹들이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검찰이 들여다보면 이 전 의원 이야기대로 좀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박덕흠 의원 한 사람만의 문제냐.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이번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상임 위 직무와 관련된 그 사적 이익 취득 행위에 대한 징계 내용을 다룬 그 법안을 또 발의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 지도부가 그 조금 이제 그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척과 기피 제도 에 관련해서 국회직은 또 일반 공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그 법관 출신의 문제들이 또 그 같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할 수 없다 이런 전문성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현직에 있으면서 본인의 그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이익을 취득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이제 뭐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전에든 이런 이제 논란을 많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좀 명확히 규정을 만드니 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왔어야 되는데 논란만 사고해가지고 나면은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환으로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면은 국민들이 그리고 각 부처라든지 행정부라든지 국회 내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국회 내의 규칙이라든지 여러 걸 법이라든지 이걸 정하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에 관한 전수조사를 전체 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선거는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하면 금방 이루어질 것인데. 쉽지는 않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꿀 때 국민의당과 통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결국은 김종인과 안철수가 손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좀 각을 세우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신경전? 밀당? 결국 정치라는 게 세력과 조직 뭐 그 정도가 서로가 팽팽할 경우에 연대, 뭐 통합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사실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경우나 세력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뭐 이 연대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워낙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국민의 힘으로 당명을 바꿀 때는 분명히 교감도 있고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했는데 최근의 과정들을 보면 내부의 반 김종인 세력과 김종인 세력의 그 뭐 좀 분란이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 통합과 연대가 쉽게 될까 이런 구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 이제 재보궐 선거와 그리고 대선을 바라보면 이제 안철수 그 당 대표가 자신의 그 세력을 얼만큼 자신의 입지를 얼만큼 앞으로 그 통합을 했을 때 연대를 했을 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 서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뭐 선거 전에 합종 연행은 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22일 날 MBN에 출연해서 이대로는 야당이 서울시장 또 다음 대선에서 다 패배할 것이다. 이유는 국민의힘의 호감도가 너무 낮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어쨌든 지금 뭐 두 개 보궐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당명을 받고 또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이로 시도를 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그걸 다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는 또 일부 부분에서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런 점을 지적한 거겠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긴 하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소위 보수 쪽에 있는 진영에서는 언젠가는 뭐 합당이 되든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 소위 김종인파 그리고 그 반대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김종인 대표가 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본인 세력과 같이 연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안철수 대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 쪽이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당 내의 합종 연행 그리고 합당까지는 시간이 걸릴 문제일 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요즘에 안철수 의원의 워딩을 살펴보면 여권에 상당한 각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없죠. 게다가 여권에는 지금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정치권 남아있는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마지막 목표인 대권을 향해 나아가려면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보수 쪽의 대표를 노릴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예. 서울시장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뭐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나 뭐 장재원 의원 등은 바로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이제 어떤 세력을 좀 중도 확장까지 보기 위해서 이제 연대를 하자라는 쪽인 것 같은데, 저 안철수 대표라면 제가 뭐 그 서울시장 후보로는 지금 나와서 그 다음 행보가 없어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대선으로 가는 방향을 그리고 연대를 해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당내보다 당 바깥의 사람을 보다가 뭐 결국은 본인이 등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본인 스스로도 보수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맡길 정도로 의견을 결집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안철수 대표들 아니면 또 다른 뭐 주자들 간에 여러 사람을 찾아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겠죠. 노력은 할 것이고 본인이 직접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자, 10월 3일 날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었습니다만은 오늘 그 주최단체 측에서 집회하지 않겠다. 다만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방역당국은 이것도 지금 안 된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표현의 자유, 시위는 합법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니까 감염 우려가 적은 드라이브스루 집회는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사실 전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선은 뭐 집회 자유의 기본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건 기본적인 원칙은 뭐 이해는 하지만, 사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온 그 방역의 기본 지침을 깨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기본권도 그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걸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극우 보수 세력과의 그 광화문 집회발 그때 그 단체들과의 절연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국민의힘의 그 당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걸 선을 긋지 못하는지, 참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꼭 이게 보수 쪽에서만 했던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올해 5월 달에도 전두환 규탄 드라이브스루 집회 이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드라이브스루 집회라는 그 형식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아니라고 보고, 또 현재 코로나가 모든 사람이 광화문에 나타난 것 자체를 막아야 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드라이브스루의 집회 그 자체를 통해서 감염 우려가 높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집회를 안 하겠다고 했으나 쓰라우스 집회를 했다고 한다면은 경찰이 그 주최 측에 명확히 뭐 차량은 몇 대 정도까지, 그다음 시간도 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최근에 인천 지방법원에서 뭐 집회 조건 6가지를 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세히 규정을 했던데 뭐 그걸 살펴서라도 경찰에서 주최자 측과 협의를 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방식을 제한해서는 허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하는 건 문제가 없을 텐데 집회 방식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다거나 그렇죠. 집회가 끝나고 사후에 또 모여서 뭔가 논의하거나 디프를 한다거나 또 이런 우려는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 규모나 사실 실제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실 불허해야 되는 게 맞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너무 힘든 상황들을 재확산이라는 힘든 상황들을 겪었었는데 또 한 번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적 비용도 엄청나게 각오를 해야 될 부분인데 뭐 그걸 어느 제한적으로 풀어준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이건 어때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와 뭐 국민의 행복 추구권, 건강권 어쨌든 권리와 법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둘 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본질적인 제한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집회 자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제한을 할 수도 있죠. 법률 근거에 따라서 특히 현재와 같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감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 행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로서 제한하는 기준을 정해서는 제한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될 것이다. 예,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찰이 글쎄요. 일단 뭐 대통령도 10월 3일 집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강경한 워딩을 했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뭐 공권력을 힘이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집회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용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